안녕하세요. 부동산 경제학 부경TV 김태준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정책에 따른 흐름을 되짚어 보도록 할게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최고가 될 수 없다라는 신조어가 있죠. 부동산으로 바꾸면 부동산 누구나 살 수 있지만 좋은 물건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다일 것 같은데요. 최근에 불안정한 흐름이 계속 이어지면서 부동산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고, 지금 매수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기다려야 하는지 이런 어려움이 가장 많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부동산 정책의 흐름을 잃는다면 고민을 날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을 보고 고점이지 않을까 걱정을 먼저 하게 되는데요. 고점이란 얘기는 지금 현재가 과거에 비해 부동산 가격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현재를 말하는 것이죠. 예전 부동산 흐름을 보면 과연 높은 금액일까요? 5년, 10년 후에도 지금이 고점이라고 생각이 들까요? 과거에도 그렇지만 부동산 정책들은 규제 완화와 부동산 부양 정책이 맞물리면서 상승장이 일어났죠. 현재 정부의 부동산 규제책들은 과거의 활성화 정책들을 순서대로 중단하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들에 대한 내용들을 하나씩 볼까요? 첫 번째로 보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내용인데요. 외환위기 이후에 부동산 침체기를 겪는 시기 때도 가장 먼저 발표된 활성화 정책은 대출 규제를 완화한 겁니다. 2014년 7월 이전에는 LTV를 50%까지 대출을 묶었죠. 그것을 70%로 완화한 것인데요. 가령 3억 원의 여윳돈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보면 종전에는 50% 대출을 받으면 최대 6억짜리 주택을 살 수 있었죠. 하지만 대출이 완화되면서 70%의 대출을 받아서 최대 10억 원짜리 주택을 구입할 수 있게 된 겁니다. 2014년만 하더라도 서울시 아파트 중위가격이 6억 원 정도였습니다. 현재는 아마 9억 원 정도 되죠. 그 당시에는 사려고 마음만 먹으면 살 수 있는 집이 너무 많았죠. 이런 대출 완화라는 정책 때문에 대출을 끼고 집을 구매하는 실수요들이 많이 늘어났고, 또는 1주택자가 거주지보다는 좀 더 좋은 자리로, 그러니까 지금보다 좀 더 좋은 자리, 특히 그 당시에는 강남대 아파트도 10억이면 충분히 매수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강남권으로 주택을 갈아타는 수요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로 인해서 주택담보대출은 13년도에 15조 원이었던 게 2014년도에는 2배 이상 36조 원으로 증가했죠. 그만큼 큰 폭의 대출 확대가 결국 주택시장의 활기를 돌기 시작한 겁니다. 현재는 대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죠. 종전 70%로 완화됐던 담보대출 비율을 주택과열지구 내에는 40%로 제한합니다. 만약 3억 원이 있다면 종전까지는 10억 원짜리 부동산을 매수할 수 있었다면 지금은 40%의 제한이니까 5억 원짜리, 이제는 5억 원의 부동산만 매수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지금 중위가격이 9억이라고 했습니다. 살 수 있는 부동산이 적어질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구매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런 강화 대책에 대비해서 일부 투자자들은 법인 명의로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아서 사는 방법을 썼는데요. 그 역시도 얼마 전 10일 대책을 통해서 담보대출을 80% 받던 걸 가계대출과 똑같이 40%로 낮춘 것입니다. 이런 담보대출에 대한 강화가 결국 가계부채에 대한 타격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예전 IMF나 외환위기처럼 금융권까지 타격이 들어갈 확률이 적죠. 그러다 보니 부동산 가격 하락에 큰 영향이기보다는 도리어 실거주 수요층까지 대출 한로가 막히다 보니 실거주 수요가 결국 전세로 전환되고, 그러면 전세가 상승을 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되면 전세가 상승이 결국 갭 투자의 활성화를 불러오는 부작용을 안게 되겠죠. 두 번째는 공급에 대한 부분인데요. 2014년 9월에는 신도시 공급을 중단하는 내용의 부동산 정책이 발표됐습니다. 이 정책 발표로 인해서 신규로 공급이 없다 보니까 구도심의 투자 매력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게 되죠. 원천적으로 신도시를 공급하지 않는다는 정부 정책은 기존 구도심의 몸값을 올리는 현상을 보이게 됩니다. 당연히 기본적으로 공급이 부족하니까 상대적으로 기존에 있는 주택들이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현재는 신도시 공급을 재개한 상태죠. 정부는 30만 호에 이르는 3기 신도시 공급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남양주 왕숙이라든지 하남 교산, 인천 계양, 부천 대장지구, 고양의 창릉지구나 과천 등의 신도시 지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정부의 신도시 신규 지정은 2003년 2기 신도시 이후에 처음이었는데요. 또한 재건축 연한을 40년이 지나야 할 수 있었던 것을 30년만 지나면 하도록 풀어주는 것인데요. 이 내용은 시장의 반응에 즉각적으로 보였습니다. 서울의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였던 목동 재건축 단지나 노원구 지역, 특히 강남 노후 아파트들에 대한 재건축 기대감이 일순간적으로 치솟게 되었죠. 동시에 1기 신도시, 특히 분당이라든지 평촌, 일산 같은 경우에 리모델링 단지들이 리모델링이 아닌 재건축으로 선회하는 아파트 단지까지 나오기 시작합니다. 2015년 4월에는 재건축 재개발 정책에 있어서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게 되죠. 이로써 구도심 재건축이나 재개발 조합원들은 사실상 그 어떤 규제도 받지 않는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아마 이때부터가 재건축 재개발 투자가 가장 활발한 시기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는 재건축에 대한 규제들 뿐이죠. 초과이익 환수제라든지 특히 안전지단 강화 같은 경우는 재건축의 시작을 원천 봉쇄하는 것인데요. 고분양가 심사기준 정책과 얼마 전 발표된 분양가 상한제가 발표되면서 분양가격에도 일종의 통제가 가해진 겁니다. 종전에는 분양가격을 심사하는 기구는 존재했었지만 분양가 심사 기준이 과거 분양가의 1.1배 수준을 설정할 수 있는 겁니다. 평당 2천만 원에 분양한다고 하면 2,200까지는 가능했다는 뜻이죠. 하지만 이제는 분양가격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한 배, 실질적으로 분양가가 낮게 책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상한제가 작용한 것이죠. 이에 다수의 조합이 분양가 심사를 받지 않고 아예 후분양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우회로를 검토하니까 정부는 신속하게 분양가 상한제를 제기하면서 이를 원천 차단했죠. 분양가 상한제는 6개월 유예 기간을 줬지만 시장은 된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는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투자에서 재건축의 속도가 많이 진행된 물건보다 진행의 초기 단계에 있는 물건들이 아마 매수를 앞다퉈하게 되는 현상을 보이겠죠. 마지막으로는 세금에 대한 부분인데요. 세법에서도 보면 다주택자들 혜택을 많이 주었죠. 원래 다주택자의 경우라고 하면 투자로 집을 더 많이 사들인 사람입니다. 이들이 집을 매각해서 벌어들이는 양도차익에 정부는 세금을 매기죠. 양도차익이 5억 원이었다면 전체가 아니라 일정 비율을 공제하고 남는 금액만 가세표준으로 삼았는데요. 가령 5억의 양도차익이 남았다고 하면 10년간 장기 보유하면 30%인 1억 5천을 공제해주고 남은 3억 5천에 대해서만 가세표준을 잡아서 양도세를 계산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일정 기간만 충족하면 70% 특별공제를 해주고 이러면 3억 5천을 공제받고 남은 1억 5천에 대해서만 가세표준으로 삼아서 양도세를 내면 되겠죠. 즉 양도금액이 100이었다고 하면 70%의 가세표준이 아니라 이제는 70%를 공제하고 30%에 대한 가세표준이란 뜻인데요. 그만큼 납부할 세금 자체가 낮아지게 된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세금 관련 규제를 대폭 강화했죠. 먼저 2주택자 이상의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율이 일제히 올렸고요. 양도세율도 중과되었습니다. 또한 주택의 공시가격 같은 경우도 투기지역의 경우 두 자릿수로 상승해서 세금 부담을 높였는데요. 특히 다주택자일 경우에는 부동산의 실효세율이 올라가게 된 겁니다. 보유세, 종합부동산세라든지 재산세가 올라가게 된 거죠. 이런 세금에 대한 적용을 받다 보면 물량들이 풀리지 않겠죠. 당연히 양도세에 대한 부담이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는 것보다 집을 더 오래 보유하는 임대사업자를 활용해서 더 오래 보유하는 현상을 보일 겁니다. 그러면 시장에 나오는 물건들은 한정되게 될 거고 결국 시장에서 거래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공급에 대한 부분이 많아야지만 부동산 가격에 안정화를 찾을 수 있는데 이런 공급 자체를 막는 것이죠. 이렇게 현재 부동산 정책은 종전 정책을 하나씩 소거하는 형태로 발표되고 있죠. 그럼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정책들은 재건축 연한을 40년으로 올리는 방안이라든지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축소한다든지 전세에 대한 계약갱신 청구권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복잡한 정책 변화 속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실소유자라면 지금이라도 매수를 하셔야 합니다.
실수요자는 주거 안정성 측면과 주거 비용 절감 차원에서라도 가장 유리한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1주택자라면 정부의 재산세나 종부세 상승과 같은 규제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2년 이상 거주 요건만 충족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죠. 특히 9억 원을 초과하는 이익이 나더라도 최대 10년 보유하면 80% 공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아마 한국에 존재하는 모든 형태의 투자 중에서 세법상으로는 가장 유리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다주택자라면 지금이라도 축소되기 전인 임대사업자를 활용해서 거주주택 비과세라든지 임대등록주택의 양도세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최대 70% 받는 방법으로 운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정책을 보면 완화와 규제를 번갈아 가고 쓰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부동산 흐름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부동산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객관적인 시각으로 보시는 방법을 찾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 보시고 구독하기,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